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상식 강의를 맡은 이종학입니다. 1년 동안 이제 제가 잠깐 요 시사상식 강의를 내려놨다가 다시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저도 이제 열정을 다해 준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많이 얻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드디어 또 밝았습니다. 1년 1년 시간도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023년에 세워두신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 계획들 잘 또 이루시는데 이 시사상식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들 함께 또 다뤄보도록 할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버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된 커버 스토리를 다뤄봤습니다. 그 앞에 뭐 월드컵, 이 16강 진출했던 기분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기도 했으나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실 때는 그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갖고 있는 의의와 그리고 이제 그 월드컵이 뭐 언제 어떻게 개최가 되는지 뭐 이런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픽해 온 커버 스토리는 바로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입니다. 이게 좀 이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 줄여서 화물연대라고 합니다. 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었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찝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화물연대가 귀족노조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적된 바도 있었는데 과연 귀족노조는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는 안전운임제가 과연 뭐냐 그리고 일몰제는 또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은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집단은 여기는 이제 이익집단이죠. 이익집단의 기본적인 속성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요, 이 블라우라고 하는 학자가 스코트라는 학자와 더불어서 조직의 유형을 구분할 때 호혜적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호혜적 조직의 한 종류인데 호혜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따져봤을 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한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최선의 가치로 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 때 복수노조가 금지가 됐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뭐 아예 금지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 기준도 있고 해서 노조는 허용을 하는데 어용노조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회사마다 하나만 존재해야지 복수노조는 허용이 안 된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노조를 먼저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노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별도의 노조를 구성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빨빠르게 움직여서 어용노조 하나를 딱 결성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실제 회사와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호혜를 위한 조직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노조를 만들면 그것은 불법 노조로 규정이 됐습니다. 복수 노조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였죠.
자, 이제 이런 와중에 아무래도 이거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노조가 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 문제인식 속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들이 막 생겨났고요. 불법 노조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노조다라고 하면서 막 운동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87년도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8월, 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민주노총에 소속된 여러 이제 지부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순서로 보면 각 기업 단위별로 어용노조에 반발하는 노조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런 노조들이 모여서 민주노총이라는 상급단체를 결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불법적 지위에 노출되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복수노조를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 노조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노조들이 모여있는 상급단체는요, 한국노총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은 기존의 노조들이 모여있으니까 어용 노조들의 집단이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제 과거에는 솔직히 그런 성격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을 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는 않고 약간 성향을 보면 한국노총 쪽은 좀 온건한 경향, 둘 다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만 한국노총은 조금 온전한 스탠스를 취하고 민주노총은 좀 더 강성한 스탠스를 취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경사노위라고 바꿔놓고 있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게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이른바 조합주의 모델을 통해서 여러 이제 이 노동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 때 바로 이제 출범을 시켰던 게 노사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오곤 했는데 이 안에도 민주노총은 조금 이제 참여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밀어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형성됐던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도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경제위기가 마무리되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다시 회복해줘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때 이제 민주노총 노조가 희생을 하는 안에 같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한 조치는 되게 미온적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민주노총 안에도 그 안에서도 또 이제 강경파, 온건파가 나눠져서 또 이제 강경 세력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타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장선 민주노총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또 일부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민주노총 안에는 이 대기업 노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노조들 있죠. 예, 이 노조들이 민주노총 소속인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존의 급여 수준도 낮지가 않은데, 그런데 왜 계속 데모를 하냐. 그것도 옛날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빨간 머리띠 묶고 나와서 그 조끼, 이 노조 조끼 입고 나와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지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 노조 입장에서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자신들의 요구도 관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귀족 노조다, 이런 프레임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임금이 일단 많은 사람은 그러면
쟁행위를 해서는 안 되냐?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처우를 개선하자고 요구할 수 없냐? 뭐 예를 들면 회사가 또 이렇게 수익을 많이 창출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노동자들도 그 과실을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주장 못 할까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노동 강도를 조금씩 좀 이제 선진적 기준으로 맞춰가자라고 하는 요구를 못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 좀 필요하고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됐건 간에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 존중될 필요는 있다는 게 민주주의 다원론에서는 좀 부합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하고, 한편으로 또 여기가 대기업 노조가 많으면 대우를 좀 더 잘 받는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처우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걸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괴리감을 가지고 이제 보지만 할 것은 아닌 것이, 왜냐면은 위쪽에서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면 나머지 영역도 임금 수준이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노동문화 개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경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은 말이죠. 이게 왜 이런 괴리감을 갖는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노조 결성률 자체가요. 이게 10% 안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중에서 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에 노조가 있어요. 따져봐야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이제 노조가 없이 혼자서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갑질을 당해도 어디다 호소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는 인원이 많으니까 노조를 결성할 때 그죠? 이 눈치 안 보고 노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중소, 영세한 기업에서는 노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에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내가 앞장서 노조를 만들겠다 해버리면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조를 못 만들고 있는데 왜 저들만 계속 앞서 나가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구 유럽에 보면은 노조 결성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조가 어떤 뭐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 지적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조 결성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요 이제 민주노총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상대적 또 박탈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 요거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엘리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 행정학 쪽에서 엘리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의 이슈를, 그러니까 이 아젠다를 누가 설정하고 끌고 가느냐, 이거를 이제 고민해 봤을 때 결국에는 사회의 기득권층, 엘리트층이 끌고 나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이론 중에서 또 특히 신엘리트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신엘리트론에 비추어 보면 이러는 거예요. 이 엘리트들은요, 두 가지의 측면에서 활동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이슈를 아젠다 세팅해서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아젠다가 밀려 올라올 때 이것을 어떻게든 억제하는 힘을 또 발휘한다는 거예요. 노조가 움직이는 것은 사회 기득권층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노동자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귀족 노조, 여기는 아닌 사람들, 이렇게 갈라놓으면 결국에는 이게 회사하고 노사 간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1번 순서여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다른 노동자들하고의 갈등, 이것이 먼저 부각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요, 우연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신엘리트론에서 지적한 그러한 수법 중에 한 가지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기억해 본다면, 그러면 지금의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이 형성된 것이 우연은 아니겠구나. 기득권들의 힘은 굉장히 세잖아요. 이들이 그런 방향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이 상황을 보는 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좀 이질감 있게 행동하고 정서적으로 괴리가 느껴질 만큼 행동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한 문제 원인 분석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지 그냥 이게 뭐 분위기가 민주노총은 사회 악으로 우리가 빌런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에서 그런 게 형성된다 그래서 나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이 문제를 그냥 단지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뇌색 되지 않을까, 뇌가 섹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 화물연대가 귀족노조가 맞냐 그러면 자 이제 여기는 대기업 의 노조가 아닙니다. 화물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과거에는 이 재벌기업들 대기업들이 이를테면은 자기네 회사의 운송과 관련된 것도 자기네가 차를 사서 노동자를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노동자를 고용해서 직접 운영했었다면은 지금은 이 구조가 싹 탈바꿈됐죠. 그러니까 차는 있잖아요. 개인이 사야 되고요. 렌트를 하든 사든 알아서 해야 되고 그 차를 가지고 지입한다 그래요. 지입해서 기업에 차를 가지고 가서 1대1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방식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화물연대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분들은 이 법적으로 보면 노동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노동자성이 있기도 한데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어떤 기업의 일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노동자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자영업자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 내 차를 가지고 내가 계약을 맺고 여기에 이제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런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귀족노조가 맞냐? 진짜 대기업 노조로서 월급 빵빵히 받으면서 내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 뭐 다른 노동자들 비정규직이고 뭐고 저임금 노동자들도 많지만 뭐 그들은 그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또 우리가 받는 좋은 처우와 좋은 조건들도 또 불만이야. 그러니까 좀 더 개선해보자. 진짜 이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노조가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좀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이제 차값 같은 거 맨날 그죠? 번 돈에서 차값 비용이죠. 그 다음에 연료비 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은 진짜 쉬지 않고 한 달 내동 일을 해도 몇백만 원 수준 받아가기도 어렵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막 유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또 치솟았잖아요. 이런 조건, 악조건 속에서는 이분들이 또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전부터 제기가 되어서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화물기사들의 과로, 과속, 과적운행 이거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차에다 태우는 사람이 화주거든요. 이 화주가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도록 한 게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 가면 의리되는 거거든요. 야, 너 말고도 올 사람 많아. 불만 있으면 나가. 이럴 수 있어서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노조가 협상하자면 협상해줘야 되고 노조가 쟁의활동을 하더라도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의뢰 지위에서 경제적 약자로 남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 경제가 선순환하는 고리도 깨져요. 노동자들이 결국에 집에 돌아가면 소비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 소비자가 돼야 되는데 임금도 못 받아, 돈 쓸 시간도 안 줘. 이렇게 해버리면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업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화물기사들은 비록 개인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들도 일반 노동자들처럼 적정한 운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결국엔 낮은 가격으로 이 운송에 매달려야 된다면 그럼 이게 사회적인 손실이 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를 가지고 왔다. 과태료라고 하는 건 행정벌이죠. 행정기관에서 이 규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벌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법 처리는 아니고요. 행정벌의 한 가지 종류인데, 자, 이게 2020년부터 2020년 말까지 3년 동안 시행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해 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몰제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요, 규제개혁이라는 이제 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 일몰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sunset law라 그래요. sunset law. 그래서 해가 지는 법 뭐 이런 거거든요. sunset law. 그래서 이 규제에 관련된 법률은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이 종료될 시점이 다가오면 재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규제라고 하는 게 좀비처럼 영원히 살아남아가지고 더 이상 규제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한 번씩 규제가 계속 타당하냐, 필요하냐, 이거를 따져보라고 한 게 규제 일몰제입니다. 그런데 그 규제 일몰제에 해당되는 게 안전운임제라는 거죠. 안전운임제도 일몰제 이제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3년 시한을 뒀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2022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쯤에 정부에 막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미적미적하니까 파업을 한번 했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했을 때 그때 이제 약속 들은 것은 이거 유지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2022년 말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안전운임제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파업에 나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뭔지, 일몰제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던 대상도 좀 더 넓히기로 이 논의를 하기로 이전에 합의한 바 있으니 적용 품목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같이 곁들여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했던 겁니다. 파업은 그리고 나쁘냐? 뭐 글쎄요,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해서 이 파업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에 이제 이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고, 파업을 해서 경제적인 뭐 손실이 왔다, 그러라고 파업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선진국 그 어떤 나라도 파업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은 같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 기사가 파업을 통해서 얼마의 손실이 났다, 자꾸 이렇게 기사를 내거든요. 그렇게 기사를 내면 노조가 한 행동이 되게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는데 이게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노동자만의 문제다,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 노사 간에 같이 해결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책임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이거 도대체 고용하고 있는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맞추는 게 정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제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요 사태와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강제로, 여기 보시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세요 라고 이제 지시 명령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벌금은 형사처벌이에요. 이제 징역하고 벌금은 형사처벌이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해지고요. 운행정지,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운전을 못하면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내리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있구나. 화물연대가 파업을 처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ILO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노동기구가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거 과도하다, 이거 업무 개시 명령 내린 것은 과도한 결정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고 갈 수 없는, 분명히 세계에서 리더에 속하는 국가예요. 근데 노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국제 표준에 못 미친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ILO가 이런 지점을 계속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ILO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이 일몰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서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좀 강경하더라도 의회에서 이게 연장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이제 제가 노조 쪽 입장에서 자꾸 막 되게 많이 말한 것 같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사회의 정보가 이게 좀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조가 이런 점이 문제야 하는 것들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또 우리가 맞추고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얘기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양쪽의 견해,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좀 달아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끝으로 잠깐 좀 사족을 붙여보면서요. 커버 스토리 이번 시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이제 정치 행정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듀윌